되도록이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뇌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인 질환, 지방간, 간염, 간암, 간경변, 위염이나 위궤양, 식도암 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술이 늘면 그만큼 나에게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중독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에서 예방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분당 밝은미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배현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술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알코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돼서 빠르게 간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간에서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알코올 분해 효소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효소로 인해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화가 되고,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독성이 없는 아세트산으로 변화해야지 우리 몸이 안전하게 이 물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취기가 이제 느껴지는 거는요, 이 알코올하고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인데요. 보통 이 알코올이 굉장히 빠르게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약간 어지러움이라든지 약간 몽롱함이라든지 또는 약간 흥분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나 알코올 같은 경우 모두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게 되면 빠르게 이게 얼굴이 붉어지는 이러한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요, 이 효소 수치 자체가 줄어든다기보다는 효소가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이 좀 느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빠르게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게 되면서 체내에 알코올이 많이 남아있게 되고 아세트알데히드도 당연히 많이 남아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몸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몸에 수분이 좀 줄잖아요. 그래서 몸의 수분량이 줄면 알코올이 희석이 잘 안 되고 농도가 좀 더 높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알코올에 의한 반응도 강하게 나타나겠죠. 때문에 나이를 먹게 되면 술에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취기도 훨씬 더 오래 가게 되고 다음날 숙취도 오래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적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특히 ALDH2라고 하는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문제인데, 이 효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히드를 아세트산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인의 30에서 50% 정도가 이 효소의 활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인들이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수치가 더 오래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이러한 이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치라고 하는 거는 이 효소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몸의 대사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100%다 유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유전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모세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그리고 알코올이 1차적으로 분해돼서 만들어진 아세트알데히드 모두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많은 혈관이 아주 낮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확장되는 게 금방 티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은 위에서 20%, 소장에서 80% 흡수가 아주 빠르게 돼서 간으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흡수가 빠른 만큼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이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인데요. 얼굴이 다시 하얘지는 것은 그만큼 대사가 돼서 아세트산으로 많이 바뀌었다. 즉 대사가 많이 촉진됐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뻘걸 때는 내 몸에 독소가 많은 성분들이 남아있는 거, 얼굴이 다시 하얘지는 거는 그만큼 대사가 많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한 잔만 먹어도 금방 빨개지는 건 흡수가 된 이러한 물질들이 대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빨간 게 오랫동안 가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남아있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때문에 우리 몸은 알코올이 들어오면 그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한 알코올 분해 요소를 만들게 되고 갖고 있게 되는데요. 술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 내 몸은 거기에 적응해서 알코올 분해 요소를 더 많이 만들게 되겠죠. 술이 느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효소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내가 알코올 분해 요소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다른 대사 요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는다고 해서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술이 늘면 그만큼 나에게 다른 데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람들과 어울릴 때만 마셨던 술을 혼자 마시는 경우가 는다거나 또는 점점 많은 양을 마셔야 만족감이 생긴다거나 술을 계속 먹고 싶어지는 거죠. 술을 끊거나 줄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 경험이 자주 많아진다거나 술을 마시느라 다른 약속을 취소하거나 또는 가족과의 갈등이 자꾸 생겨도 끊지 못하게 되는 거. 평소에 즐기던 취미나 좋아하던 일들도 관심이 줄고 그러면서 일이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중독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의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의존성의 상태가 되게 되면 끊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까지 생기고 심하면 손떨림이 나타난다거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술 한 잔을 딱 먹으면 몸이 씻은 듯이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금단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심리적인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이 몸이 병들기 시작하면 금단 증상까지도 나타난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간염, 지방간, 간경변, 간암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외에도 속쓰림 등이 유발되는 것은 위가 다치고 있다는 건데요. 위염이나 위궤양 또는 췌장염 같은 소화기계 질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뇌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인 질환도 나타나게 되고요. 고혈압이나 또는 심혈관 질환, 구강암, 식도암 등이 유발된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죠. 우리가 알코올을 결국 분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내 몸에 에너지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면역 저하로 이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기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본인 음주 습관을 잘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얼마나, 왜 마시는지를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내가 술을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상황에서 마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절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주를 한다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 이러한 금주 기간을 정해서 술을 아예 끊는 방법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이나 주변에 그리고 술이 뭔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곳은 항상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피하거나 음주 유혹이 있는 환경 자체를 줄이는 것도 술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술을 대신할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지만이 술에 의한 의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독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방문을 하거나 또는 연락을 하셔서 전문적인 치료 도움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의지로 끊는다는 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알코올에, 술에 중독 증상까지 간 것으로 생각이 든다면 또는 주변에 중독이 의심될 만한 상태의 어떠한 분이 계신다면 너 의지로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꼭 얘기를 해주시는 거, 그럼 본인이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금단 현상은 말 그대로 약을 사용하다가 중단하면서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호기심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중독성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의존성 때문에 계속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 내성도 있어서 한 번 사용한 양의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용량을 갈수록 늘리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사용 횟수도 늘리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약물에 중독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고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해서 딱 약물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딱 중단하게 되면 이미 내 뇌는 중독성 약물에 의해서 분비됐던 도파민에 이미 도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물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상태가 되면서 내 몸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특히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통증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다 중단하면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약물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통증이 시든 듯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약물을 끊지 못하고 기분이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약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 뇌에 많이 분비됐던 도파민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게 되면서 무력감과 우울감, 자신운동 같은 이러한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약물의 경우에 금단 증상이 견딜 만한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마약류의 경우에는요, 개인이 참아낼 수 없는 불가능한 수준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중독에 어느 정도 빠져있는, 그리고 약물을 사용하는데 끊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절대 개인이 혼자서 의지로 끊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천천히 감량을 하거나 다른 대체 약물을 통해서 내 몸이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프로포폴은 우리가 그 성인의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한 번쯤은 다 접해보셨을 약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일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하거든요. 물론 프로포폴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프로포폴 같은 약물은 수면 진정제로 분리됩니다. 마취제이기도 하고요. 이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처럼 뇌에 진정 효과를 주는데요. 이 가바라고 하는 내 몸을 안정시켜주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때문에 이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뭔가 안정되고 굉장히 잠을 잤을 때 굉장히 깊게 잠을 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푹 휴식을 취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더군다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겠죠. 사람들의 시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불안감이 많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 약물을 사용했을 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 약물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중독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작용이 또 있냐면요, 이 프로포폴의 경우에는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수면 마취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 작용인데요, 내가 잠을 깊게 자게끔 도와주기도 하지만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좋게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뭔가 산뜻하고 피로가 확 개선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선호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면 마취제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가장 불쾌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고 일어난 다음에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껍고 어지러웠다든지 이러한 우리가 마치 숙취가 있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프로포폴은 초단시간형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사용감이 매우 좋다. 그래서 이 프로포폴을 많이 찾게 된다는 거죠. 프로포폴이 그러면 좋은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프로포폴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뇌에 진정작용에 작용하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의존성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중독성이 같이 유발되기 때문에 사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우리가 그 마약류로 분류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가장 필요한 경우에만 단시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 결국은 내가 약물에 중독이 되면서 결국은 내 몸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원 가서 맞을 수밖에 없는 약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의사의 적절한 처방이 반드시 꼭
감시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약물이면은 틀림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기약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퀘스천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감기약에 마약류가 들어있긴 합니다.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고 하는 진해거담제, 즉 기침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침 중추에 작용해서 기침 자체를 억제해주는 아주 효과가 좋은 기침약입니다. 이 덱스트로메트로판은 다량으로 복용하면 환각작용이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약물 다량으로 구매할 때는요 약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아주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환각작용까지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른 약물들을 더 많이 먹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규제라고 하는 거는 각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덱스트로메트로판의 규제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아주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량이 높은 제재들이 있는데 이 함량이 높은 일본산 감기약, 기침약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다량으로 복용해서 환각 증상을 일으켰던 예가 지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가 됐죠. 중학생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약을 구입하실 때는요 한국 사람은 한국식약처에서 허가한 약물을 구입해서 복용하시는 거,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서 복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복용 방법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약류는요 류니까 종류가 있습니다. 약이라든지 이러한 코카인이라든지 이러한 과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이라든지 뭐 이러한 졸피뎀이라든지 또는 펜터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우리가 마약류라고 부릅니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받게 되고요.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러한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마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마약은 아니고 류인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구분을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철저한 감시하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들은 불법 약물로 전혀 사용하면 안 돼서 처벌만 받는 약물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앞으로는 마약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마약류라고 부르시는 것이 조금 더 넓게 폭넓게 이 마약류에 대한 그 인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류인데 마약이 아닌 것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면제는 절대 드시고 나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만약에 저녁에 복용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신다고 하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 법률에 나와 있는 운전할 때 복용하면 안 되는 이러한 약물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수면제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수면제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성이 쉽게 생긴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의 경우에는 처음에 먹는 양보다 양을 늘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소량을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처음에 잠이 안 와서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게 중독이 되고 내성이 생기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아예 자지 못하는 의존성도 굉장히 강하게 생긴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 수면제, 특히나 졸피뎀 같은 수면제를 먹고 나서 단기 기억이 없어지는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졸피뎀을 먹고 다음날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고 정신이 드는 때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잠자리를 딱 눕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막 폭식증이 생겨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갑자기 엄청나게 먹는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요리가 안 된 것도 그냥 막 먹습니다. 김치 같은 걸 그냥 막 집어먹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거리를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경우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졸피뎀에 중독되신 어떠한 분들은요 저녁에 잘 때 자기 몸을 묶어놓고 잡니다.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복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섭다. 그리고 복용량이 늘면 늘수록 이러한 증상은 어떻게 된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가 정말 효과가 뛰어나고 좋지만 딱 필요한 순간에 복용해야 되고 절대 의존성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만 복용해야 된다는 점을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약 중독이 되게 되면요, 수명이 굉장히 짧아진대요. 그래서 이게 일정 연령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다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약 중독자는 중독되지 않은 사람보다 15년 빨리 사망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사망을 했느냐,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 약물 과다 복용.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같은 경우에 미국은 펜타닐을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결국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약물 사고의 1위가 지금 이제 펜타닐로 바뀌었거든요. 펜타닐에 중독이 돼서 너무 고용량을 써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사망을 할까봐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독제들을 전국 어디에든지 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미국은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약물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약물 과다 사용이 이 약물 중독자들, 특히 마약류 중독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된다는 점이고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량만 써도 치명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량 조절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제가 안 된 중국산을 쓰는 경우에 더 용량 조절이 어렵죠.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간 질환이나 에이즈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도 사망을 많이 합니다. 주사기 같은 걸 쓰니까요. 그리고 강력범죄, 살인사건에 의해서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러한 중독성 약물, 특히나 이러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환각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환각작용이 망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폭력사건에 연계가 돼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마약류에 중독이 되면 결국 내가 중독이 된 그 시간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의존성 금단 증상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굉장히 빠르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중독자들이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담배는요, 의지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금연해봐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새해에 한 번씩 금연 결심을 하는데 보통은 한 달이 채 못 가서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거든요. 이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의지라는 것도 결국은 내 뇌의 반응에서 옵니다. 보통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의지를, 동기를 갖게 만들게 하는데요. 이 담배 안에 들어있는 니코틴이라고 하는 물질은 뇌로 빠르게 전달되면서 뇌에서 도파민이라든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즉 쾌감이라든지 내가 기분이 되게 좋게 만드는 이러한 뇌내에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약물이 니코틴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그거를 무조건 막아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독까지 된, 어느 정도 내가 지속적으로 의존성과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끊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내 의지 자체도 변화가 그러니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커다란 동기부여, 예를 들어 손주를 본 할아버지가 손주를 봤는데 손주가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서 할아버지를 근처 못 오게 한다. 이러한 아주 내가 담배를 피우면 내 예쁜 손주를 볼 수가 없어. 이러한 가장 강력한 이러한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다면 담배를 스스로 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통해서 끊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담배를 한 번만 피운다고 중독이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안에 들어있는 니코틴의 성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에 내가 접촉이 됐을 때 아주 잘 맞는 그 성분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다른 성분들의 불쾌한 느낌 때문에 담배를 다시 찾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웠을 때 결국은 이러한 내 몸에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는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내가 반응하고 적응하는 순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호기심에 한 번 피우는 게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중독이 될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안 피우는 것이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 번 피운다고 모두 다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피우기 시작하면 중독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피우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전자담배 안에도 당연히 니코틴이 들어있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효능을 발휘하는 약물을 안 넣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타르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없다 하더라도 니코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자담배는 향이 강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향을 넣어놓은 가양 담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해야 된다는 욕구들이 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태우고 싶은 욕구들도 생기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가양 담배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반응들을 통해서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로 변화하는데 이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 1호 발암물질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구강암이라든지 폐암 등의 발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는 뭐 연기도 보이지 않고 향도 강하지 않아서 안전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액상으로 되어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뿐만이 아니라 액상대마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전자담배 형태가 다른 약물의 복용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젊은 여러분들도 반드시 전자담배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전자담배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담배는 건강에 당연히 안 좋죠. 여러 가지 발암, 특히나 폐암을 유발하는 제1의 물질이기 때문에 건강에 당연히 안 좋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즘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게이트 약물이라는 거예요. 게이트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약물을 시작하게 만드는 약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자는 술을 그러니까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6.5배나 더 높았다고 하고요. 성인기가 들어서는 더 많은 불법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흡연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연하셔야 합니다. 담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하기 때문에요. 이게 단순한 의지를 가지고 끊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닥 현명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니코틴 껌이나 패치 등을 사용한 니코틴 패치요법, 대체요법이라든지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포함한 금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거나 그리고 행동요법들, 여러 가지 일지를 적는다든지 하는 행동요법들을 함께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금연 관련 앱을 깔아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의지만 갖고 끊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보조장치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을 결심하시고 금연을 이행하시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흡연이 폐암 유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담배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나쁜 물질들이 그 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타르나 일산화탄소 등 화학 물질들이 결국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는 모두 다 그러한 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나 또는 뭐 하기도나 상기도 또는 구강, 그 다음에 폐,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폐암, 폐렴 등의 발병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호흡기 관련 사망률이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거 금연을 안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둘 다 끊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 하나가 더 유해하다, 뭐 어떤 거는 어떤 것보다 좀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 가지 다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이어트 약, 특히나 이제 모든 다이어트 약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아마 질문을 주시는 거는 식욕 억제제, 펜터민과 같은 식욕 억제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펜터민을 사용해서 펜터민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 때문에 시작하셨다가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약들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그 약물로 인해서 지속적인 약물 복용으로 이 약을 끊지 못하는, 약을 끊으면 무기력이라든지 우울증, 만성 피로감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강하게 유발돼서 약을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약을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체중 감량이 지속적으로 되거나 또는 에너지 발생량이 너무 증가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사실상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몸이 망가진다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몸이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고요. 약물에 의한 의존성으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 뭐 불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0대들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성인에게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이 나오지 않은 약을 청소년들이 복용하는 것은 마약류 불법 복용 사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소년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성인의 경우에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이 있습니다.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연구들에 의하면 확실히 식욕 억제제들이 체중 감량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2004년 8월 16일부터 2004년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A대학병원 비만 클리닉을 방문한 체질량 지수가 25kg 이상인 성인 63명을 대상으로 펜터민을 투여했는데요. 펜터민이 국내 비만 환자 이 3개월간 투여한 결과를 보니까 초기 체중의 11%를 감량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허리둘레 또한 굉장히 유효하게 감소했다는 것도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펜터민은 식욕과 칼로리 섭취를 모두 줄여준다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15ml 정도 복용했을 때 칼로리 섭취가 25% 정도 감소했고 30ml 복용했을 때 33% 감소했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양조차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 임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제제는 펜터민과 같은 또는 세마클루타이드와 같은 식욕 억제제뿐 아니라 오르리스타트 같은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는 제제, 그리고 카페인이나 에페드린처럼 칼로리 소비를 촉진해주는 제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종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어떠한 것을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들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되어 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약사가 복약 지도해주는 부분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도비만이 있는 경우에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만 가지고 체중을 감량한다고 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감량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체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욱 안전한데요. 그거는 모든 약이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그 유명세를 띠고 있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전한 약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통 고도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립이 돼 있는데 정상 체중인 경우에는 아직 임상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게 시각, 시력 쪽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다거나 또는 췌장에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구역이나 구토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들, 설사를 유발한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근육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약물에 의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하기보다는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약 중에서 펜터민과 같은 식욕 억제제가 문제입니다. 이 펜터민은 마약류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식욕 억제와 함께 도파민 그리고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만들어서 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뇌 신경에 최대한 작용하지 않으면서, 즉 중독을 최대한 일으키지 않으면서 식욕 억제만을 위해서 만들어 둔 제제가 펜터민이라고 제약회사는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약류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중독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은 이 약물이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 중독이 의심된다면 한국마약대체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약류의 중독은요, 알코올과 담배와는 또 다르게 아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는 1342로 아주 간단한데요.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익명 상담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비밀은 보장되기 때문에 만약 어떠한 약물 중독에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1342 잊지 마시고 전화를 해서 상담받아 보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운동과 식이요법이 최고입니다. 특히나 식이요법, 건강한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먹는 양을 줄이면 체중은 자연히 따라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양을 늘리면요, 먹는 양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식욕을 줄이기 위한 것은 일단 첫 번째,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식욕을 줄이는 가장 첫 단추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역시 식욕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내 체형에 맞춰서 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는 담배를 필 겁니다. 마약류의 무서움을 아무리 교육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마약류 남용이 우리에게 그토록 해악을 끼치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마약류에 중독돼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마약류 사용의 1번이 약물을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즉 금단 현상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마약류를 사용하게 됐다라는 것이 대부분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마약류에 대한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요,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약해졌을 때라고 해요.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데 내가 뭔가 공궁에 빠졌거나 굉장히 심리적으로 약해졌을 때 이 마약류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약물의 무서움을 보다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유혹이 이 마음의 문턱,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개인과 주변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이 약물, 마약류를 선택하는 이 어리석음, 이거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이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고, 예방교육의 중요성,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하러 다니는 굉장히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독 남용 약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귀가
아주 딱지가 앉을 때까지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사회의 공론화가 돼서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말들은 마치 해가 뜨면 진다거나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온다거나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하면 누구도 담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담배, 해로운 물질, 이렇게 중독 이렇게 되듯이 이러한 약물에 관련된, 특히 마약류에 관련된 위험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와 닿았을 때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이 그러한 그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책을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나 강의가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링거TV라고 치시면 제 유튜브가 나오는데요. 떠먹여주는 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김에 제 링거TV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